제가 이제 책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기업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 절대 텐베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뭐 텐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좀 요즘 궁금한 게 뭐 기업 가치 그리고 기업의 돈 버는 능력, 뭐 매출, 영업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를 보면은 매출은 좋고 뭐 영업이익은 뭐 사상 최대라고 1분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주가는 안 움직이나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그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요. 네. 삼성전자는 개별 기업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과 같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400조 원이 되는 그 이 시가총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급이 따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번에도 저기 그 거의 사상 최대의 매출과 또 저기 그 분기이익으로는 사상 최대에 접근하는 그런 수익이 났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계속해서 파는데 그 1위가 ETF를 제외하고는 삼성전자예요. 그럼 이거는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실망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켓을 팔고 있다. 이제 그걸로 저희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환율의 급등이라든지 또 뭐 바꿔놓고 보면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지금 100포인트를 넘어가려니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이야기는 안전자산 선호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와 있지만 금융시장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위험자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식에서 그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가는 그런 저기 그 이 형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우리나라를 팔고 나간다면 삼성전자를 팔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와 관련된 수급의 문제이지 기업 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 정도 되는 기업이라면 이거는 이제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도 움직이지만 회사의 정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정치적인 문제도 있다고 봐요.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 내의 정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 3세 승계가 끝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액면 분할을 할 때 3세 승계는 끝났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지분 정리가 안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친께서 삼성전자 지분을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 신문에는 언론에는 이제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이브한 기사는 처음 봤어요. 네, 왜냐하면 그 이 대주주들은 상속세를 낼 때 지분을 팔지 않습니다. 배당을 받죠. 배당을 받을 때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삼성전자 지분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리가 다 끝난 거예요. 지분 정리도. 그러면 이제 지분 정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사실 주가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는 쪽에서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는 이제 거의 바닥에 왔다. 다만 이제 수급이 따라줘야 한다. 그렇구나. 이런 저기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교수님 그 실적보다 수급이 우선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저기 그 이 모든 저기 재료를 다 물리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이죠. 수급이고. 네. 아무리 실적이 좋으면 뭐합니까?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주가는 이제 극단적으로 저평가 되겠죠.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수급이 붙으면 다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네. 지금이 어찌 보면은 밀려 내려갈 때 삼성전자를 사야 하는 적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다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400조짜리가 4,000조 안 될 테니까 텐베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 안정적인 그 수익 또 안정적인 배당 이런 걸 기대한다면 삼성전자만큼 좋은 여기 그 기업은 없는 거죠. 이게 좀 곤란한 질문이라서 시청자분들께서 막 그런 거 갖고 좀 싸우시거든요. 10만 전자냐 15만 전자냐. 그러면 지금 이제 한 7만 원이라고 하면 15만 전자는 2배고 한 7만 전자는 10만 전자는 한 반 오르는 거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적정 주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적정 주가는 지금이 가장 적정 주가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뭔가를 더 보여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좀 저기 그 반도체 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파운드리 4나노 공정에서 수율이 엉망이에요. 엉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TSMC라든지 이런 데는 영업이익률이 거기서 뭐 50% 60% 나거든요. 여기는 지금 수율이 안 좋아가지고 영업이익률이 낮아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것도 전부 다 해결되고 그러면 이제 10만 전자도 갈 수가 있고 15만 전자도 갈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CEO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다. 예. 이건 뭐 저기 어찌할 수 없는 일이죠. CEO 리스크라고 하면 CEO 리스크라고 하면 이제 뭐 편법 승계라든지 재판 걸려 있는 것들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주식을 하는 사람이 정치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라든지 개인도 생활을 하는데 다 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우리가 도로를 갈 때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지 않는 것은 바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럴 거거든요. 근데 법을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듭니까? 정치인들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를 지나치게 탐닉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기업이 움직이는 원리 이런 것들은 다 그 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자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치인들은 경제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네. 예. 저는 그래서 다 알고 있어야 한다. 다만 이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갖는 것을 정치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예,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개인들도 법도 잘 알아야 되고 전 제일 나쁜 얘기가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네. 제일 나쁜 얘기라고 봅니다.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예. 아마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미 그 덩치가 국가와 같기 때문에 여기는 온갖 경제, 정치 이 이슈들이 다 내재되어 있다. 이걸 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요즘에도 그 미국이나 뭐 이렇게 한국에도 있는 것 같은데 학과들 보면은 정치 경제학과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원래 정치 경제학과였죠. 원래 정치 경제학과 있었는데 이제 그 학과가 분리되면서 네. 정치학과 경제학이 분리가 된 것이고. 네. 경영학도 과거에는 행정학에 속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행정학의 한 파트로 챕터 하나로 경영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분리가 돼 가지고 지금 이제 오히려 행정학을 능가하는 그런 학문이 된 거죠. 아, 네. 그러면 교수님 그 삼성전자 아까 이제 주식 지금 거의 바닥 구간에 와 있다고 바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체로 바닥에 와 간다. 대체로 그렇게 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2021년 거의 초부터 계속 내리막길이고 지지부진한 이 주가 상태에서 더 인내심을 좀 발휘해서 절대 팔 구간은 아니고 오히려 버티거나 조금 더 사야 되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라면 저는 굳이 손절매를 안 된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절매를 반드시 해야 되는 종목들은 미래가 불투명한 종목들은 그 손절매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또 회사에 뭐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뭐 절대 망하지는 않겠죠. 물론 기업이 절대라는 얘기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활동하는 동안에는 삼성전자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지금 거둬들이고 있는 수익의 규모로 본다면은 언제든지 다시 그 주가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런 주식을 가지고는 적립 투자를 해야 한다. 한 5년을 보면서.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에 팔 기회가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2021년 초라고 하면 진짜 거의 1년 지난 거네요. 사실. 네. 그럼 아직 뭐 5년의 문법을 적용하면 4년 더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5년에 뭐 2배, 뭐 2배까지 아니더라도 아마 괜찮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좋겠네요. 네. 교수님 그러면 혹시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이제 사실 제 전공은 이제 투자론입니다. 투자론 중에서도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전공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본질 가치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치가 없는 본질 가치를 추정할 수 없는 그 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경원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생각입니다. 가치가 없는. 그래요? 그런 화폐고, 이 자산은 끝에 가면은 이제 그렇고 그런 자산 중에 하나로 남아있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처럼 이 빛을 발하고 하는 그런 자산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설명할 때
그 1600년대에 있었던 이 네덜란드의 튤립법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그 네덜란드 튤립 버블이 있었는데 그때 튤립 버블을 저기 그 촉발시켰던 튤립이 있어요. 그 튤립이 이제 황제 튤립이에요. 이제 튤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뿌리 구군으로 돼 있는데 이 알뿌리에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꽃에 문양이 생기는데 네. 이 문양이 네덜란드 황실 문양이랑 똑같이 생기게 나와요.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로 보면 로또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이 황제 튤립의 가격이 마차 한 대 값, 마차 두 대 값, 집 한 채 값, 두 채 값까지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못 사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황제 튤립이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장군 튤립, 총독 튤립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네. 마음속에 아이돌들을 다 끄집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코인 시장도 보면은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다음에 뭐 잡코인들이 알트코인들이 막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튤립도 한 5년 정도 그 시장이 활활 타오르다가 나중에 이제 그 폭락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치를 추정할 수 없는 이 자산 가격이 올라간 것은 튤립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모르겠습니다. 가격의 움직임을 잘 타서 저기 투자를 하는 그래서 돈을 버는 건 뭐라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정상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제가 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있어도 바른 말을 해야 되니까 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기관 투자자신데도 의견이 또 갈리시더라고요. 되게. 근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관 투자가들하고 개인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이 미국의 그 유수의 저기 이 IB들이 그 코인을 산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볼 때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왜 가지고 있냐면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의 가치거든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이 IB들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달러의 가치가 급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급락하는 달러의 가치를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였냐면 이게 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달러의 움직임과 금의 움직임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금 보유와 달러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내 포트폴리오 가치가 움직이지 않는 이런 적이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2007년 외환 그 금융위기 이후에 너무 많은 돈이 풀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달러의 움직임과 금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는 이 상관관계가 많이 깨졌어요. 같이 떨어지기도 하고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포트폴리오 관리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세 개의 자산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관리하게 되면 이제 분산 효과가 더 생기게 되니까 그럴 때 자산으로 채택된 게 바로 이제 코인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은 자산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코인을 샀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그게 뭐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 샀다고 보는 게 좀 어렵죠. 네. 정말 또 이렇게 맞아 죽을 각오로 바른 말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또 솔직하게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그 화폐의 속성에 대해서 잘 그 이해를 못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를 좋아하잖아요. 또 민주화되는 것이 좋고 그런데 화폐는 민주화가 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화폐가 만약에 민주화가 되면은 통제가 안 되니까 온갖 사기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화폐는 권력자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라든지 이 코인의 출발점은 뭐냐면 화폐의 민주화를 이 주창하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코인 시장을 완전히 막았잖아요. 막은 이유가 뭐냐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달러화를 버리고 코인을 이 기초통화로 쓴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권력자로부터 결국 핍박을 받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산으로서는 좀 어려운 길을 걷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바람 부른 지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 길게 된 게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렇고 그런 음. 자산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 아, 네. 아, 시청자분들께서 여러 요즘에 암호화폐 또 막 관심 많이 가지시고 막 그러시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이제 몇 번 암호화폐에서 다루긴 했는데 또 좀 사라는 쪽이 좀 많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셔가지고 균형감 있게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아무튼 네. 역사적으로 쭉 저기 그 연구를 해보시면 가치를 추정할 수 없는 자산들은 결국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암호화폐를 열심히 연구해도 노벨상 못 받거든요. 하지만 주식은 지금까지 쭉 받아왔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아, 네.